안녕하세요. 주식내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 이슈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여기 왼쪽부터 일봉, 월봉, 연봉이라는 건데요. 일봉이라는 건 이 봉 하나가 하루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봉은 이 봉 하나하나가 한 달이겠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연봉은 하나하나가 1년을 의미합니다. 연봉을 보니 근 15년간 2000에서 3000 사이에 갇혀있던 지수가 올해 강하게 상승을 했네요. 근데 월봉을 보니 그것도 6개월 만에 강하게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은 엄청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건 지수 차트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 속한 모든 종목들을 합한 토탈 값을 나타낸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섹터가 오른 건 아니죠. 상승한 섹터도 있을 거고 하락한 섹터의 주식도 있을 겁니다. 그걸 토탈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지수 차트는 이런 식으로 급격히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지수 차트임에도 마치 종목처럼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 시장 중에 코스피 지수는 정말 강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기관 투자자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갑시다. 나라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통일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각각의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들이 봉기를 한 거예요. 이제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거죠. 마치 춘추 전국시대처럼요. 그래서 기간이라는 땅에 있는 곳에 있던 호족들이 봉기를 한 거예요. 우두머리가 있고 옛날이니까 장군이라고 표현할게요. 장군이 있고 장군을 따르는 병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기관이라는 땅에는 이런 호족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지역도 호족들이 있었겠죠. 장군이 있고 따르는 병사들이 있고 장군이 있고 따르는 병사들이 있고 장군이 있고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세력들이 외국인 지역이라는 곳에 묶여 있지만 서로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겠죠.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한 세력도 있고 안 친한 세력도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개인 지역으로 가봅시다. 장군도 있고 병사도 있어요. 수도 엄청 많습니다. 장군이 오히려 더 많아요. 장군도 많고 병사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은 다들 독립돼 있다는 겁니다. 뭉쳐져 있지 않아요.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모든 세력들이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만약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게 된다면 이 하나의 세력과
이 개인 지역에 있는 장군과 병사들이 싸운다고 할 때 이쪽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보통 이익을 취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파생된 파생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을 통틀어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할게요. 이 시장은 상승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하락으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세력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반대 포지션인 하락을 취한 다음에 그 세력을 무찌르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은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 지역에 속한 투자자잖아요.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을 1대1로 상대해서 이길 확률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합쳐서 메이저 투자가라고 부를게요. 이 메이저 투자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안다면 좀 더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물론 외국인에 속한 각각의 세력과 기관에 속한 각각의 세력들끼리도 서로 충돌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충돌하는 와중에도 어떤 합의된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 일치된 의견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차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뉴스를 하나 봐볼게요. YTN에서 1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스피 급등에도 웃지 못한 개미 B2가 사상 최대랍니다. 규모가 사상 최대지만 절반 이상은 손실권이래요. 좀 의아하죠? 그동안 지수가 계속 상승해 왔는데 왜 손실권인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한번 뉴스를 이어서 봐볼게요. 올해에만 코스피 지수가 70%가량 오르자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심리가 빛을 내 투자하는 B2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한 증권사의 국내 투자자 240만 명의 계좌를 살펴보니 절반이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손실액이 12조 2천억 원에 달하네요. 정말 큰 규모군요. 증권사 하나를 봤을 뿐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봐볼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큰 추세부터 보는 게 좋아요. 연봉을 보니 강한 상황이고 월봉을 보니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손해를 봤을까요? 일봉을 보니 이 이틀간의 하락으로 12조 원이 넘는 돈을 손실보고 있었던 거네요. 아마 이 이틀 동안 폭락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추세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그게 조정에 들어간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봉 이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월봉을 보면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도 않았죠. 만약 조정이라 하면 아마도 이 정도 범위는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범위 안에 봉이 채워져야 조정다운 조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의 출렁거림이라고 표현할까요? 잠깐의 출렁거림. 일봉을 보면 하락했다. 하락한 폭의 80% 가까이를 돌려세웠죠. 이런 잠깐의 출렁거림에 한 증권사에서만 개인이 12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투자 주체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즉 메이저 투자자들이 여기서 조정다운 조정을 준다면 개인 투자가들은 정말 큰 손실을 날 수밖에 없겠네요. 지수가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질 테니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도 손실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하락하니까 돈을 벌 거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 번 돈으로 주식을 싸게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이들 메이저 투자가들의 생각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이들 투자가가 우리 개인 투자가보다 역량이 뛰어나거나 그래서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각각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다고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뉴스를 한번 봐볼게요. 머니투데이에서 11일에 나온 기사예요. 배당주 랠리에 3% 상승을 했네요. 배당소득 과세 완화에 지주, 증권, 은행 업종이 수혜를 얻었는데 증권주가 급등을 했나 보군요. NH투자증권이 10% 넘게 상승했네요. 그리고 삼성증권 이렇게 올랐고 은행주도 올랐군요.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에 증권, 보험, 지주사가 코스피 4,000선대 후반으로 회복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증권사부터 메이저 투자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차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증권 섹터에 포함된 회사들이 나오죠. 보통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좋은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나와 있지 않으니 현재가 순으로 봐볼게요. 보통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은 현재가가 높을 테니 한번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이 회사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봉과 월봉을 보면 이 회사의 추세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키움증권을 보니 연봉도 좋고 월봉도 좋은 상황이네요. 일봉을 보니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한국금융지주도 좋은 상황이고요. 신영증권도 좋네요. 삼성증권은 연봉을 보니 큰 추세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차트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부국증권은 연봉이 좋네요. 대신증권은 좀 덜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삼성증권과 비슷하네요. 쭉 내려볼게요. NH투자증권, 한양증권, DB증권, 증권회사가 많으니 한번 연봉만 봐보도록 합시다. 교보, 현대차, 코리아에셋. 뒤로 갈수록 연봉이 점점 안 좋아지죠. LS증권, 하나투자증권, 유한타증권. 즉 메이저 투자 세력이 바라보는 관점은 증권사 중에서 대형 회사를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소형 증권사는 소외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면 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좋고 월봉도 좋습니다. 이번에 지수의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잘 방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을 봐봅시다. 삼성증권도 연봉은 좀 덜했지만 월봉과 일봉이 그리 나쁘진 않네요. 그러면 또 다른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볼게요. 이번에 증권 업종을 이끈 회사죠.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월봉을 보면 이번에 지수가 출렁거릴 때 따라 출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메이저의 시각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미래에셋 증권을 투자했지만 앞으로는 대형 증권사 중에 1순위는 키움증권을 투자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지수 출렁거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키움증권은 미래에셋 증권보다는 가격 방어를 잘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 증권사를 메이저 투자가들이 선호한다는 건 알았는데 눈에 띄는 회사가 있었어요. 신영증권과 부국증권은 회사가 크지 않음에도 상당히 차트가 좋습니다. 이 차트라는 건 모든 세력들의 흔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 중에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가 중에서 보통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저 투자가들이 왜 이 두 회사를 골랐는지 한번 어떤 회사인지 한번 봐볼게요. 부국증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신영증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니까 부국증권은 주주 구성이 자사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있어요. 신영증권을 보니 자사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최대 주주가 나오네요. 이 둘을 비교하니 공통점이 보여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네요. 그러면 자사주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2위부터 소가까지 자사주 털기 나선 체계 3차 상법 개정안 압박의 선제적 대응. 이어서 뉴스를 봐볼까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네요. 이 뉴스가 몇 달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아직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 즉 시장을 이끄는 투자가들은 이 법이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길 보면 최대 주주는 2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사주가 52%네요. 만약 이 물량의 일부를 팔아버린다고 하면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겠죠?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의 주인이 안 바뀌기 위해서는 이 자사주를 다른 형태로 처리해야 될 텐데 아마 이 주식을 소각한다고 하면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는 줄어들겠죠? 그럼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게 무산이 되겠죠? 하지만 시장을 이끄는 투자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이끄는 투자가들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차트와 뉴스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의도와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시장을 보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증권업종을 봤으니 이번에는 금융업종을 한번 봐볼게요. KB금융이에요. 연봉, 월봉, 일봉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네요. 이번에 지수에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번에는 신한지주고요. 이번에는 우리금융지주예요. 이 4개 지주사를 보니까 이번 지수가 흔들리는 동안 흔들리는 모습이 적었죠. 그렇다면 메이저 투자자들은 혹시나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은행업종과 증권업종 중에서 키움증권 그리고 부국증권, 신영증권은 최대한 추세를 지키려고 하겠네요. 만약 이들 종목도 추세가 무너진다면 코스피 지수도 어쩌면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처럼 상승했을 때 버는 게 있겠죠. 그리고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처럼 하락했을 때 버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이상 하락이 방어될 때, 즉 주가가 상승하거나 옆으로 뻗기만 해도 버는 투자가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옆으로 뻗기만 해도 버는 투자가 있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투자로 나뉘는데, 보통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이 방법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투자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용대출 같은 그런 외부 자금이 아닌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할게요.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투자를 했을 때 만약 잃는다고 하면 100만 원만 잃는 겁니다. 그 이상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3개의 투자들은 1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손실을 누가 메꿔야 되느냐? 이 투자를 한 사람이 메꿔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제 시스템상 우리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1차적으로 정산을 다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이 투자를 한 사람한테 그 손실분을 청구하는 거예요. 즉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자에서 100만 원을 거래하고 이 투자에서 100만 원을 거래해도 수수료 수익은 비슷할 거잖아요.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해 줌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얻는데 이 투자에 대한 위험은 상당히 낮죠.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익은 비싼데 이 나머지 3개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면 그걸 감수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투자가 이 경우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투자를 통해서는 하락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 차트로 가볼게요. 우리가 상승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보다는 2개월 전에 투자를 했어야 맞습니다. 이 시점이죠. 이 정도 시점인데 9월 10일 이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이때 9월 10일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이 이익을 즐기고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 여기서 신규로 진입한다면 조정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 굳이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라인 이하를 깨지 않는 투자법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이 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상승을 노리는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률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조정을 감내하고 지금 진입할지, 좋은 조정인지를 확인하고 진입할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